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입니다. 여러분, 경매 투자 시 실제로 도움되는 교육을 찾고 계십니까? 2014년 새로운 교육과정,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 분석 포커스 과정을 소개합니다. 경매 투자로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의 첫 난관이 바로 시세조사입니다. 이유는 낙찰가 선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더 이상 감으로 하는 시세조사는 그만두십시오. 시세조사는 객관적으로, 시세 분석은 주관적으로 해야 하는 걸 알고 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겉보기에 시세조사가 쉬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중요한 기술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방법을 공개합니다. 경매 투자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작업입니다. 다시 말해 화법이 중요하고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이 필요한 일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투자는 실패를 낳기 마련이죠.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분석 포커스 과정에서는 시세조사에서 나온 모든 상황을 실전으로 연습하고 체크하여 완벽한 시세조사에 정확한 시세분석으로 낙찰의 길을 인도합니다.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분석 포커스 과정은 도기안 협회장님이 직접 강의하시며 현장에서 검증된 교육과정으로 이론과 실전이 접목된 국내 유일 차별화된 교육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실전으로 다양한 물건의 시세조사를 하며 보다 정확한 시세조사와 분석으로 경쟁력 있는 낙찰가 선정 방법을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어려운 경매 투자, 저희와 함께라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만의 특별한 교육에 참여하셔서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자, 오늘 해드릴 어떤 해설은 뭐냐면요. 경매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질문이 하나, 둘, 이렇게 셋, 몇 가지가 있죠.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답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PDF 파일로 옮겨서 적은 거고요. 자,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지난번 팟캐스트 방송 때 실명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그때 한번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사건 번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2011 타경 143111. 요런 거는 제가 이제 열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거를 키워서, 굳이 이제 그 옥션에 있는 사이트를 띄워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해버리면 저한테 일이 좀 많죠. 자, 이 질문만 해도, 답변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보시죠. 칼국수 가게로 사용되고 있는데 물건 종별은 창고입니다. 창고도 가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인법이나 상인법에서 핵심은 뭐냐면 현상이 중요하다는 거죠. 현상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현상. 현상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상가에서도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창고여도 가게니까 상가죠. 상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이 중시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충분히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창고니까, 용도가 창고니까 창고만 써라 이런 법은 없습니다. 2011년이면 4년째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인지요? 뒤에 보면 2012 타경하고 13 타경이 되어 있습니다. 2011 타경이라는 것은 최초의 사건이 2011년에 접수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쭉 경매가 진행됐다는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사건 번호가 부여된 거를 2011 타경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경매는 개시가 되었지만은 진행이 되지 않은 채 또다시 다른 사건 번호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2011 타경도 있고 2012 타경도 있고 2013 타경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만약에 사건이 진행 중인다면 아마도 사건은 2013년 정도에 1차, 2차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2011 타경이라는 것은 이때 경매를 누군가가 신청했다는 뜻이지 4년째 진행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아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09 타경 31620 환산보증금 초과로 인한 상인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네, 상인법이라는 것은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죠. 우리가 이제 임대차는 주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상임법이 있죠. 상임법은 말 그대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고, 상가 건물이라는 것은 주택하고 다르게 원래부터 월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월세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한 전세 한 3억짜리에 살더라도 보증금은 한 1,000만 원에 290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증금만 가지고 자꾸 그 규모를 판단하면 제대로 된 현실을 하고는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죠? 전세 3억에 해당하는 물건을 1,000에 290에 산다고 해서 이 사람을 1,000만 원짜리 임차인으로 볼 것이냐? 그건 아니죠. 월세가 중요한 거죠, 이때는. 그래서 이 월세가 이 그 가치평가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월세를 보증금화한다. 이런 뜻으로 나온 게 환산보증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환산해서 보증금으로 산입한다. 이런 뜻이죠. 그게 환산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이 환산보증금이 초과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요. 일정 규모가 오버하면 그러니까 일정 규모까지만 이게 이제 상임법의 보호 대상이다 이거예요. 상임법에. 그런데 이 범위를 벗어난 요렇게 있는 상가, 즉 규모가 큰 상가죠. 규모가 큰 상가들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임법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울타리가 없죠. 주임법은 그냥 주택임대차면 누구나 보호해 줍니다만은 상임법 같은 경우는 상가 임대차이더라도 이 틀 안에 있는 상가만 보호를 하는 것이고 틀 밖에 있는 상가들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틀 아니냐 밖이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산보증금으로 보호하는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금년도 2014년도 1월 1일 날 바뀐 것은 서울의 경우에 4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에.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4억 원으로 바뀌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은 3억 원이었죠. 이 3억이라는 것을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5천에 200에 산다. 5천에 200이다. 그럼 얼마입니까? 2억 5천 수준에 사는 것이죠. 2억 5천 수준이니까 이런 집에 살고 있는 상가 임차인은 상임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2014년경으로 1월 1일 이후부터는 4억까지는 보호를 하되 그 4억이 넘어서는 4억 100만 원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상임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아 버리는 것이죠.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마 2009 타경의 31620에 있었던 것은 이때 상가의 어떤 그 보증금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하셔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그 상임법에 대한 어떤 표가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표가 있고 최우선 변제표가 있는데 그 표는 지금 여러분이 그 보시는 스피드 옥션의 오른쪽에 보면은 단추가 있어요. 거기에 상임법에 관한 표가 있습니다. 표 오른쪽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그 질문 이거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사업 확정 배당 점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업 확정 배당 점유회라는 건 무슨 뜻이냐? 사업이라는 건 당연히 사업자 등록일을 말하는 것이죠. 사업자 등록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확정일자라는 것은 당연히 그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확인한 확정일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배당이라는 것은 이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한 날짜를 배당이라고 하는 것이고 점유라는 것은 그 상가를 깔고 앉아 있는 것을 점유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주임법에서 대항력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대항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대항력은 주임법에서 있는 게 뭐죠? 전입신고와 뭐죠? 점유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러면 상임법에서의 대항력은 뭐냐? 상가는 사업자 등록과 뭐예요? 또 점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라는 단어에는 주임법은 전입신고, 상임법은 사업자 등록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된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쉬운 거죠. 전입신고는 그냥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하는 것이다. 배당이라는 건 배당 요구를 하는 거를 말하죠. 권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 그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주임법, 상임법을 가리지 않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점유, 사업자 등록 점유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치권에 기한 경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예, 유치권이라는 것은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담보물건이죠. 예, 담보물건입니다. 그래서 담보물건에는 유질저가 있다고 있습니다. 유질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이 유치권을 기반으로 해서 경매가 쳐지는 것을 유치권에 기한 경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통상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다른 말로 형식적 경매라고 표현합니다. 형식적 경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담보물건에 의한 경매, 강제경매를 실질적 경매라고 표현하거든요. 실질적 경매. 그래서 그거랑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서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형식적 경매라고 취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도 자기가 못 받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에 기한 경매가 치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입니다. 4번 대지권 미등 끼고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라는 프랜카드가 있는데요. 이런 물건을 낙찰받으면 유치권 있음 판결이 나지 않는 경우라면 프랜카드를 제거하고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예, 유치권이라는 프랜카드가 있으면 이 사람이 유치권 있음 판결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유치권 배제 신청을 하고 신청이죠. 또는 이제 부존재 청구 소송을 하죠. 부존재 청구가 아니고 부존재 확인 소송이죠. 확인 소송. 즉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확인 소송을 우리가 해서 우리가 판결을 받는 거죠. 유치권자가 나 유치권이 있어요라는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얘 유치권자가 아니에요라는 판결을 받아야만 그래서 승소할 때만 비로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제 기피하고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설프게 협상하기 전에 유치권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잖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유치권을 잘못해서 들어가서 1년 동안 고생한 경우는 무지하게 많이 받습니다. 고생을 했으면 고생한 만큼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라는 얘기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세입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계속 프랜카드를 걸고 방해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이거는 유치권자가 부존재한다는 확인 소송에서 우리가 이기기 전까지는 유치권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당한 권리다. 유치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이런 방법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유치권자의 정당한 권리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들 보시죠. 5번 2012 타경 건물 열람을 보면요. 본건은 과다 등기 또는 미발급으로 기본 상황만 표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다 등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등기 사항이 많다라는 거예요.
등기사항이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해관계도 장난 아니고 이제 이런 경우가 주로 뭐 어디 있냐면 토지에 이런 경우가 있죠. 토지에 보면은 막 그 이해관계도 많고 소유자 변경하는 게 많고 즉 기록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발급받으려면 그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과다 등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법원에 가셔가지고 법원에서 직접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과다, 너무 지나치게 과다죠. 지나칠 과, 지나치게 많다 이 말이죠. 대량 물건, 등기가 너무 양이 많다 이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6번 용도의 농가주택이라면 응찰의 제한 요건에 필수 자격 요건이 있는지 없습니다.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고요. 보증금 몰수 이런 내용이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농가주택 외에 주택 부지 외에 주변에 아마도 이제 농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럼 농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취증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농취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그러니까 매각 이후죠. 매각 이후 7일 이내에 농취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증금을 몰수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몰수하겠다. 그 표현이고요. 그래서 농가주택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마 농지에 농가주택이 있는데 나머지 어떤 농지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주택 자체에 대한 그 어떤 응찰에 대한 제한 요건에 필수 요건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다.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자, 몇 가지, 한 6가지 질문에 대해서, 나름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해설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